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 핵 군사 시설을요 대규모 폭격을 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이제 급격하게 예. 군사 폭격이 이루어져서 오늘 오전에 좀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해서 이제 선제 공격에 예.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경랑 속으로 예. 빠져들고 있는데 전투기 수십 대를 이스라엘이 동원을 해서 이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수십 곳에 대해서 1단계 공습을 예.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작전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밝힌 상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을 할 때 뭐 작전명을 일어서는 사자,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이제 예. 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서 표적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핵 시설은 물론이고 이제 핵 그 기술 개발과 관련한 핵심 인재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만약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란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과 핵 과학자들도 숨졌다고 보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민간인도 최소 12명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공격을 감행할 때는 네. 동맹인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선제 공격하겠다고 이미 말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통보했군요,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 통보였던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군사 작전을 만류를 했는데 뭐 이제 미국의 표현대로 하면 이걸 무시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예.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단독 행동을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예. 미국은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네. 우린 상관없으니까 우리한테 공격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내놨고요. 미국의 CNN 방송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번 공격을 반기지 않는다는 게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다. 예. 미국은 이번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뭐 예. 이렇게 또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리가 없는 없죠. 상황.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군사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이제 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곧바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성명을 냈는데 시온주의자 정권,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서 예.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공격했다. 어느 때보다도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라고 예. 비난을 하면서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된다. 이슬람 공화국의 강력한 손들이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여 대의 드론을 날려서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이제 드론을 예. 이제 발사를 했는데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100여 대 정도의 무인 항공기를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예. 이제 몇몇 드론은 요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발사를 한 드론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면 네. 도중에 이제 요르단 항공을 네. 지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은 또 원치 않게 이 이제 두 나라 사이에 끼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이제 요르단 그 상공을 지나서 날아가야 네. 되는데 요르단에서도 이 드론 항공기들을 격추하고 있다라는 요르단 국방 당국의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중동 정세 전체가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란의 피해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 혁명 수비대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그 육군 예. 정도 해당한다고 뭐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육해 공군을 다 보유하고 예. 있긴 합니다만 호세인 살라미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고요. 모하메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 총장도 사망한 걸로 지금 최고위급 관부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예. 치면 이제 우리 뭐 국방부 장관 예. 내지는 우리 합동 참모 의장이 이제 사망한 뭐 그런 상황에 예. 이르렀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동 정세를 한치 앞을 모를 네. 위기 상황에 치닫게 하면서까지 가장 궁금한 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부분인데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 우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복귀한 지 벌써 이제 한 1,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배임 횡령 혐의라든지 여러 어떤 정치적 위기 상황 때문에 정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가자 공습을 핑계로 해서 이제 가자에 대한 어떤 전쟁을 지속하는 것도 사실상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다라는 비판이 예.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 공습이 없었더라면 오늘 자정을 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야권에서 발의한 이스라엘 의회 해산안이 예. 의회에서 이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표결이 부결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예. 의견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기왕 폭격을 할 거라면 예. 이 이제 그 의회 해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표결이 붙여지기 전에 해야 됐을 그 정치적 어떤 필요가 있었다. 예.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원인으로 꼽는 겁니다. 워낙에 뭐 가자 전쟁을 비롯해서 여론이 나쁜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최대 속적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어떤 공세가 필요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국제 정치학자들이 꼽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 뭐 공방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타결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열기로 했었던 6차 협상 예. 같은 경우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점쳐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스라엘이 나설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란의 우라늄 핵 농축 권한 제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란이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결국 핵 개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차단하겠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예. 미국에서는 공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를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은 것도 또한 예. 사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뭐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안보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은 네. 아닙니다만은 뭐 간접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예. 1차 타격을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 같은 예. 경우도 오늘 하락 반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안보 경제 긴급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라든지 환율, 주가 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다라고 대통령이 밝혔고요. 현지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챙겨봐달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고 예. 국민들한테는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예.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뭐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아침 뉴스가 이걸로 뒤덮였지만요. 네. 오늘 사실 우리 국민한테 가장 어떤 인상에 남는 기사는 특검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초고속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그 면면들은 어떻고 네.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그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특검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제 자정쯤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밤 11시를 전후해서 그 시간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민주당 쪽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는 이제 민주당 추천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예.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고요. 예.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예. 고등검찰부장 예. 이렇게 이제 3명의 특검을 임명을 예.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9분에 민주당에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최장 20일 동안
특검 준비 기간이 됩니다. 예. 특검보를 누구로 임명을 할지 각 특검들이 예.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검사들을 비롯해서 이제 수사관까지 예. 파견받는 기간 그리고 뭐 사무실을 정하는 기간 뭐 이런 예. 것들까지 포괄해서 20일 동안 준비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세 개의 특검이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미리 파견이 된 검사나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바로 그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정말 속전속결인데요. 그 특검에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조은석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떤 분입니까?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감사위원 활동을 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제 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런 인물들하고 직접 충돌을 했었던 예. 뭐 그런 사례가 있는 인물입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2014년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의 부실 구조 혐의를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경 그 고위직들을 수사하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시절에는 이제 용산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이끌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고 나서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예.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 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었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제 경찰 국수본, 특수본을 방문을 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수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특검하고의 어떤 연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검 중에서는 가장 좀 빠르게 그렇습니다. 행보를 시작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이 워낙 많은 어떤 내란 관련 혐의니까요. 좀 깔끔하게 정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로. 그렇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은 어떤 네, 김건희 특검에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김명수 코트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상당히 좀 활약했던 판사로 이름이 높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했었던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뭐 입장 밝힌 내용을 보니까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우선 파악을 하고 사무실 준비하는데 전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제가 맡은 사건이 여론을 통해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예. 그럼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그런 만큼 이제 객관적으로 사건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요. 예. 최상병 특검에 임명된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예.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라고 이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본인이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한 바가 있는데 예. 그때도 덮어달라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단호하게 소신껏 했다. 예. 이번 것도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군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소신껏 한 경력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군 검찰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강점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명현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통화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시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더 쉽게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수사 기법상에 이제 이런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에 공수처 수사도 돼 있고 청문회도 있었고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다 나와 있다. 집중해서 수사하면 규명이 될 것이고 다른 특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특검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워낙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아서요. 잠시 후에 2부에 그 최강욱 전 의원 전문가시죠, 이쪽 분야에 모셔가지고 자세히 다시 한번.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그 소식 전해드릴 때도 아마도 김건희 특검과 이제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범위가 상당히 좀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들이고 이제 전 정권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사안들이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연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씨나 뭐 김건희 씨와 이제 직접적으로 악연이 연결돼 있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예. 아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론 뭐 윤석열 정권 때에도 윤석열 정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 다른 특검 그 후보자들 예를 들면 뭐 심재철 전 후보자나 전 검사나 뭐 혹은 이제 한동수 전 판사 출신의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와 이제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한동수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검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윤석열 당시 총장과 직접 충돌했던 이른바 이제 테이블 다리 올리기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는 인물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뭐 책을 쓰기도 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심재철 전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꼽히기도 했었고, 이른바 이제 상갓집 이 충돌 사건에도 이제 직접 이야기가 거론됐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하고 직접 얽혔던 인물들을 낙점했을 경우에 어떤 여론의 부담이라든지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의 공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종합 고려를 한 끝에 객관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이제 고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군요. 받아들여졌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낙마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명 5일 만에 오늘 이제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오광수 수석이 어젯밤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서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직기강 확립, 인사검증 문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차명 부동산을 보유했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차명 대출을 받았다라는 의혹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검사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아내의 그 소유 부동산을 지인한테 차명으로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때 뭐 반환각서를 쓰고 팔아서 이제 차명 관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이제 일부러 이제 누락하려고 그랬었던 것 아니냐. 그 나중에 이 재산을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소송전으로 번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광수 전 수석 본인이 송구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는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의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이 차명 대출을 받은 직후에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이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또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저축은행의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해 줬다라는 또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또 이제 뇌물 문제로도 번질 수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좀 중하게 사안을 봤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 초반에 제기됐었던 거는 이제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검찰 개혁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논란 제기가 있었는데 정작 뭐 사의를 표명하게 된 이유는 뭐 그 사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개인 어떤 혐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는 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 임명됐군요. 그동안에 사실 국정상황실장을 누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은 기존 다른 정권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확대 개편되는 핵심 보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이제 이 정보기관들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체계를 지휘하는 게 뭐 기존정부의 뭐 기본 역할이었거든요. 차관급 인사로 불리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국정상황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앞으로는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신임 국정상황실장 송기호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송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을 통과한 뒤에 예.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으로 오래 활동한 예. 이른바 이제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번 임명에 대해서 좀 뭐 이제 의아해하는 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보총괄 업무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정책 총괄까지도 이제 맡아야 되는 자리인데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 변호사를 이제 예. 기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외다라는 뭐 반응들이 있는데 예. 오늘 뭐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뭐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이제 워낙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예. 뭐 기존에 이제 기대했었던 인물로는 이제 정진상 전 예. 이름이 많이 민주당 나왔었죠? 당 예. 대표 예. 전 실장 예. 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예. 보니까 뭐 기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그 국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걸 할 거기 때문에 예. 일머리가 빠르고 굉장히 좀 대통령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예. 모셨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또 어떤 지금 상황의 어떤 국제경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경제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읽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군요. 네,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예. 친명계로 꼽히는 삼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친명계로 꼽히는 사선의 서영교 의원하고 양자 대결을 펼쳤는데 일단은 뭐 이제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참여한 예. 원내대표 경선이었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20% 반영된 결과로 이제 합산해가지고 예. 결론을 냈는데 일단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도적 과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네.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 예.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고요. 2016년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인사 영입 인재로 해가지고 총선을 통해서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 3선을 한 인물이고 지난 총선 때는 공천관리위원회 관사로 활동을 하면서 친명 체제로 당을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자, 시간은 한 1, 2분 남았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잠깐 언급할까요? 예. 네,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기대치입니다. 예. 응답자 70%가 앞으로 잘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가 6%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수치로 따지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다소 낮고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높은 뭐 그런 수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좀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6%, 국민의힘은 21%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격차는 지난 5년 내에 최대 격차치고 민주당은 대선 직전하고 비교했을 때 7%포인트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무려 1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선 패배의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적합하다가 49%, 적합하지 않다가 23%였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첫 총리 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눈에 띄네요.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70%가 잘할 것. 뭐 이것도 어떤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뭐 대선 그 직전의 여론조사 때까지도 30%는 항상 비토층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계층들, 그러니까 중도층을 포함한 계층들이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